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인생입니다. 겨울인생의 축구 이야기 승무패 45회차 일부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1번 경기는 가시마 엔틀라스와 FC 도쿄의 24라운드 매치업입니다. 현 시점에 팀 분위기는 당연히 도쿄가 낫겠죠. 가시마는 스즈키 유마와 나고 신타로의 패싱 플레이가 삐걱거리면 전체적으로 경기를 어렵게 풀어나가는 답답한 면이 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의외로 가시마의 엑스맨이 출몰할 수 있는 포지션은 골키퍼 하야카와 토모키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안정적인 골키퍼의 연령대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린 면이 없지 않지만 가시마의 1번 셔츠를 입을 만한 기량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치 선정 능력에서만큼은 연륜을 속일 수 없을 만큼 미숙해 보이고요. 실제로 재팬 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치러졌던 양팀의 1차전을 더듬어 보면 마츠키의 얼리크로스가 나가카와 선수의 헤드에 정확히 꽂히면서 선제골을 내주던 장면이나 또 직전 요코마리 원정에서 에드와르도에게 내준 역전 헤드골 장면은 B클럽 1번 키퍼의 자질로서는 낙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시마가 패배하는 경기의 최악의 평점은 항상 80%가 하야카와 토모키였죠. 그러니까 가시마가 패배했던 경기, 홈에서는 패배한 적이 없으니까 원정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원정 경기에서 패배했을 때 맨 오브 더 워스트면은 하야카와 토모키 선수였다. 자, 이런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나고 신타로의 어시스트 능력이나 스즈키 유마의 확률 높은 득점력, 그리고 하야카와가 또 선방쇼를 펼칠 때도 있습니다. 홈에서는 하야카와 토모키 선수가 굉장히 선방쇼를 펼치는 게임들이 많았는데, 아무튼 나고 신타로의 도움 능력, 그리고 스즈키 유마의 확률 높은 득점력, 그리고 하야카와가 선방쇼를 펼치는 매치업들이 대부분 홈 경기였다는 점, 23라운드까지 진행된 J리그에서 아직 홈에서 패배가 없는 유일한 팀이 가시마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서 가시마가 올 시즌에 기록했던 팀 패배는 3라운드의 마치다전을 제외하면은 모두 주중 경기를 치르고 난 후에 주말 경기였다는 점까지 상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은 주중 경기가 없었죠. 근데 가시마가 원정에서 패배를 했던 경기들을 보면 3라운드에서 마치다에게 패배할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주중 경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중 경기를 치르고 나서 주말 원정 경기를 치렀을 때 가시마가 항상 패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에는 주중 경기 없이 일주일 동안 팀 전술을 재정비하고 또 홈 매치업을 치르게 되는 가시마의 패배는 사실 쉽사리 예측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마의 오른쪽 볼란치 사노카이슈가 마인츠로 이적한 부분이 요코마리전 대패의 일정 부분을 기여했다는 그런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노카이슈가 마인츠로 이적하기 전에 가시마의 승적, 그리고 수비 라인들의 경기력, 그리고 사노카이슈가 마인츠로 이적하고 난 다음에 가시마의 볼란치 부분의 경기력들을 보면 조금 미세한 차이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면에서는 좀 사노 선수가 있을 때가 훨씬 나았다.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사노 선수가 이적한 부분, 그리고 도쿄 라인업들이 지난 1차전에서 가시마를 공략하던 포인트가 하야카와 키퍼의 볼 반응 패턴이었다는 점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하야카와 토모키의 사용법을 알고 있는 듯한 FC 도쿄가 한 골 이상은 기록할 수가 있는 매치업으로 사료가 되고요. 도쿄는 골을 넣고 가시마는 패하지 않는다. 현재까지 보면 가시마는 홈패배가 없으니까, 자, 가시마는 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도쿄는 하야카와 토모키 키퍼의 루틴을 알고 있는 듯한, 정말 경기 90분 내내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하야카와 키퍼의 약점이 될 만한 부분들을 이끌어내는지 좀 신기할 정도로 도쿄는 토모키 키퍼의 어떤 사용법을 익히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쿄가 한 골 이상은 무조건 넣는다. 그렇게 가정을 해보고, 또 가시마는 패하지 않는다. 자, 이 부분의 교집합과
또 개인적인 예상을 믹스를 해서 보면 승무 투마킹 정도면 뭐 1번 경기는 패스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가시마의 그 홈 마수거리 패배는 29라운드의 히로시마전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번 경기는 우라와 레드와 삿포로의 24라운드 매치업입니다. 현 시점의 J리그에서 원정 승리가 없는 유일한 팀 삿포로가 우라와의 경기당 2점에 가까운 골 폭격이 이루어지는 사이타마 스타디움에서 시즌 처음으로 원정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삿포로는 원정 승리가 소원한 게 문제가 아니라 원정 경기력 자체가 망조가 된 느낌입니다. 3무 8패. 자, 무승부조차도 5월 3일 이후로는 2달 보름이 지나도록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5월 3일 이후로는 원정에서 무승부도 없었고 그냥 원정만 가면 죽으라고 그냥 지고만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나마 3번의 무승부도 뭐 세레소, 니가타, 후쿠오카 이 세 팀이죠 아마. 그러니까 무승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전술을 가져가는 팀들이었다는 부분은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우라와처럼 공격적인 컬러를 지닌 팀들에게는 속수무책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삿포로가 직전 고베전에서 8연패를 당하다가 직전 고베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그 8연패 고리를 꺾는 소중한 무승부를 챙긴 점은 물론 고무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지만 5경기 연속 무득점의 수모를 벗어났던 이날의 유일한 골도 아오키 선수의 세트피스 득점이었다는 점은 사이타마 원정 경기장에서 한 골이라도 필드골을 넣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는 회의적입니다. 직전 기요토 상가 원정에서 잠시 숨고르기를 한 우라와의 득점 브랜드죠. 티아고 산타나 그리고 이또 와타나베가 사이타마에서는 더욱더 활발하고 1, 2, 3선, 그러니까 1선, 2선, 3선을 아우르는 뛰어난 공격 전개 방식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홈팀이 좀 더 유리한 일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홈팀 우라와 레드의 승리 구간을 덤덤하게 담아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승무패 45회차 3번 대상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가시와가 가와사키를 산쿄 프론티어로 초대하는 24라운드 일정입니다. 원정팀 가와사키는 시전 개막전이었던 쇼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오늘 이 시간까지 원정 10경기 동안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5무 5패로 원정 승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와사키는 과연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이걸 알아낸다고 해서 속 시원하게 마칠 수 있는 J리그도 아니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팀 피니셔들의 파이널 동작에 대처하는 정승용 키퍼의 판단과 반응 속도, 자, 이 부분은 정말 미치고 환장할 지경입니다. 정승용 키퍼의 기본적인 테크니컬 미스플레이 때문에 가와사키가 승점 3점을 놓친 경기가 도대체 몇 경기나 됩니까? 자, J리그는 키퍼들의 미스플레이에 관해서는 K리그보다 훨씬 관대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타치바나다와 사사키가 사수하고 있는 가와사키의 마지노선은 평타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두 선수가 부진할 때는 상대팀의 스위칭 플레이에 속수무책인 점이 지금 순위에 가와사키를 만들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오니키 감독이 메잘라 형태의 3톱을 거두어들이고 더블 볼란치의 4-2-3-1로 A 전술을 바꾼 것인지 아니면 레나가 선수의 나이 때문에 4-1-2-3 포메가 추구하고자 하는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원톱의 더블 볼란치로 가는 건지 저도 정확하게 가늠해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시뇨와 와키자카 야마다의 공간 침투 능력이 현재로서는 빛을 발하고 있는 전술 형태이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이 4-2-3-1 포메이션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3부분, 그러니까 마르시뇨, 와키자카, 야마다가 지금 포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공간을 침투하는 능력만큼은 현재로서는 굉장한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최전방 에리손의 유령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존재감이 너무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에리손의 유령놀이가 개선되지 않는 한 막강 가와사키의 모습으로 회귀하려면 시간이 좀 소요되지 않을까 싶고요. 5경기 연속 무승부로 지금 뒤통수가 따끔따끔할 오니키 토루 감독이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는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가와사키의 6연 무승부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뭐 통계도 무시할 수 없는 점, 그리고 한 번 지면 두 번 지고 자꾸만 지고 싶은 가시와의 승무패 루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점, 그리고 상교 프론티어 가시와 스타디움에서 애드밴티지도 그닥 살리지 못했던 가시와지만 사비오의 포텐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무시로 터지고 있는 시점에 가시와라는 점을 두루두루 감안해서 마킹 라인을 잡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네 번째 경기입니다. 이와타와 교토 상가가 1합을 겨루게 되는 24라운드의 재미있는 일정입니다. 교토 상가는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컵 2경기를 포함하면 최근 10경기의 교토 상가의 성적은 무려 5승 3무 1패로 후들들합니다. 자, 구승윤 키퍼를 중심으로 한 포백 라인이 안정감을 찾은 데서 기인한 성적으로 풀어볼 수가 있고요. 3톱의 중심 하라다이치는 믿고 보는 한방이 있습니다. 하지만 좌우 측면이 문제죠. 리그는 달랐지만 호주 리그입니다. 그러니까 센트럴 코스트에서 2경기당 1골 이상씩을 쳐박던 마르코 툴리오는 교토로 이적한 뒤에 지금까지 아직 1골도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쇼난전에서 툴리오가 정말 감각적인 도움을 기록할 때 정말로 감각적인 어시스트 인정합니다. 아무튼 그 감각적인 도움을 기록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서야 마르코 툴리오가 살아나는구나 싶었지만 이어졌던 쿠고 과정 그리고 우라와전에서는 벤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 마르코였습니다. 조기재 감독이 가고자 하는 안정된 수비력과 임팩트 있는 공격력을 동시에 겸비하고자 하는 A 전술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레고 중인 포지션이 현재로서는 좌우 측면 포지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치미의 왼쪽이나 마르코의 오른쪽이나 지금 현재로서는 피차 일반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영입한 것 같은 선수가 있죠. 브라질 세리에 크루조리오에서 임대로 빌려온 라파엘 엘라스 선수. 자, 이 선수는 마르코 툴리오와 오른쪽에서 같은 포지션에서 원 포지션 더블 옵션으로 갈는지 아니면 센트럴 코스트에서 좌우를 모두 소화했던 마르코기 때문에 왼쪽에 이치미 자리로 마르코 툴리오를 돌리고 엘라스를 오른쪽에 공격 옵션으로 써먹을지는 아직 알 수는 없겠습니다. 현재 정해진 부분은 없지만 이 부분은 완전히 그 개인적인 예상 라인업을 만들어 보면서 개인적인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개인적인 생각을 했으니까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겨울 인생의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마르코 툴리오보다 6배나 많은 돈을 지불하고 데리고 왔는데 원 포지션 더블 옵션으로 가는 건 정말 등신 같은 짓이고요. 오른발의 마르코 툴리오 그리고 왼발에 특화된 라파엘 엘라스, 자, 이런 부분을 살리는 어디에서 날라올지 모르는 전방위 슈팅 궤적, 프리미어 리그나 그 라리가에서 굉장히 이런 그 옵션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양쪽 날개인데 주특기 발이 다른 거죠. 오른발 왼발. 그러면서 중간에 스위칭 플레이도 가고 이러다 보면 상대 골키퍼나 백라인들은 정말 감을 잡을 수가 없죠. 궤적 자체가 골 궤적 자체가 전방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날라올지 근데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사람이 막는 일이니까 어디까지가 정답인지는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임대를 해온 엘라스는 왼발이 주특기입니다. 그리고 마르코 툴리오는 오른발에 특화된 선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살려서 툴리오가 왼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툴리오는 센트럴 코스트에서 왼쪽도 오른쪽도 같이 겸비하면서 뛰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엘라스 선수는 툴리오의 자리 오른쪽에서 하라다이치에게 볼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된다면 슈팅 궤적도 물론 전방위가 되겠지만 하라다이치에게로 향하는 다양하고 퀄리티 높은 크로스를 구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그런 목적으로 영입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엘라스는 직전 우라와전에서 87분이었죠. 히라토 다이키와 교체 투입되면서 짧은 시간을 통해서 홈팬들에게 인사는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아마도 주말 이하타 원정에는 따라가지 않았을까 짐작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구승윤 키퍼와 풋백라인의 아이들은 정상 궤도로 들어선 채 이탈하지 않고 있지만 수비의 파워만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확보한다는 건 어렵다는 점, 그리고 라파엘 엘라스의 사용 용도와 기량 확인은 아직 개봉 전이라서 교토 전력의 상승 요인이 될지는 정말 미지수라는 점, 그리고 이와타의 저메이뇨와 마테우스 투토백의 울렁증이 있는 교토 삼선이 다시 예전 기량으로 원대 복귀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모아서 주말 경기를 유추를 해보겠습니다. 비록 직전 경기에서 중앙백 리카르도 선수가 20분인가요 19분인가요 그때 퇴장을 당하면서 조기 퇴장을 하면서 5골이나 처먹히는 참사를 겪었던 이와타가 이번 홈경기에서 반드시 분위기 쇄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격적인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커 보이는 매치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승부가 다소 끄림직하기는 하지만 어느 경기라도 무승부라는 리스크는 안고 싸우는 거죠. 닭공 카드를 꺼내들 것이 유력해 보이는 이와타의 아키노부 감독과 의외로 선수비 그리고 후역습을 택할 것 같은 교토의 조기재 감독 간의 머리 싸움에서 누가 선제골로 기선제압을 하느냐의 싸움이라고 보여집니다. 아키노부 감독의 이와타가 한판승을 거두는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겨울인생의 축구 이야기 채널에서 편성해드린 승무패 45회차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편성되어 있는 2부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인생이었습니다. All I've ever wanted, ice cold me. All I've ever needed, was an ice cold me.